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생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심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시끄러운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 말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변곡점을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 영상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 주제와 그리고 저의 의견, 가격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져 있는 매우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원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로서, 금융시장의 투자자로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동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 일개의 유튜버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몇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가격 방향성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다라는 식의 논리가 맞을 수는 있으나 저 구독자 수는 고작 100명 남짓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영상조차도 지금 오늘 10월 7일 기준으로는 조회수가 1000개를 넘는 게 단 한 개의 영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채널은 무엇보다 돈 되는 것 무엇이든 분석을 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어요. 그것이 하물며 시금치와 같은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튼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서울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우리나라 부동산 최대 카페인 네이버 부동산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었죠. 당시에 제 주장을 짧게 정리하자면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중국 증시, 항생이나 상해종합 같은 중국 증시는 좋지 못하고 성장주로 대표하는 미국 주식, 나스닥과 S&P 500과 같은 미국 주식은 좋을 것이니 지방 부동산을 멀리하고 서울 부동산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즉 지방 부동산은 중국 경제와 밀접하고 수도권 부동산은 미국 경제와 밀접하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는 서울의 지형과 전 세계 유일한 전세라는 제도,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뤄 봤을 때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국체적으로 아파트이든 주택이든 빌라든 상관없이 토지 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 부동산 상승세를 억제시킬 만한 유일한 수단으로 공급 증가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폭등을 해버린 서울 부동산은 중심지 기준으로 이제 뉴욕 맨하튼보다 비쌉니다. 강남권의 경우 구축도 전용 기준 면적으로 전용 면적 기준으로 구축도 이제 평당 1억 원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 시각에서 서울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지금의 서울 부동산을 정확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사야 할 이유보다 팔아야 할 이유가 더욱 없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 조정에 대한 뉴스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오르던 서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에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뉴스들에선 가격이 치열하다라는 얘기도 많네요.
제가 직접 KB 선도 아파트 50지수에 포함된 단지들을 실제로 검색을 해보았을 때는 몇몇 단지 빼고는 여전히 최근 실거래가 위주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공인중개사 개정안으로 인해 네이버에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과태료 500만 원이죠. 네이버 부동산은 과거에는 저도 신뢰하지 않는 자료 중에 대표적인 하나였지만 이제는 시장 분위기를 바로미터격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 최소 5년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식과 그 매수 타이밍을 각각 고를 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투자자들마다 각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 동향, 산업별 동향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유동화가 가장 쉬운 자산 중에 하나이죠. 위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중 매순간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어떤가요? 세금 및 각종 규제로 인해서 유동화와는 가장 거리가 먼 자산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을 잊고 계십니다. 국내 부동산이니까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혹은 부동산 정책들, 금리와 같은 부분만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극심한 국가는 모든 것이 한반도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주요국 부동산 가격 동향 체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 며칠 전에 발간된 SK증권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2013년도부터 급등하였습니다. 케이스-실러 지수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부동산 인덱스 가격 지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 대표격 랜드마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음마아파트 실거래가 역시 2012년과 2013년에 저점을 이루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더 기간을 좁혀서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큰 타격을 받았던 미국 부동산 시장은 6월부터 급격하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KB 선도 아파트 지수 50지수 또한 6월부터 큰 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주택가격 지수 또한 7월부터 큰 폭 반등을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 기간 모든 시기열에서 이렇게 가격이 맞물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큰 주기에서 보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연되거나 부분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부동산 폭등은 우리나라에서만 겪는 초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미국발 제로금리로 인해 끊임없이 리밸런싱 되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파생된 하나의 결과물로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제가 과거 네이버 카페에서도 적어놨듯이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특이한 전 세계 유일한 주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서울 지역의 경우 엄격한 재개발과 재건축 기준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타 국가들보다 훨씬 심하게 유동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단순히 정치적인 견해로서 한정해서 그 부동산을 정치라는 분야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이 상승한다. 이런 말들이죠.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집권 시기 2000년 중반 또한 대표적인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폭등세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이번 부동산 사이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듯이 글로벌 공통된 현상일 뿐이며 다만 우리나라가 부동산 상승에 대비해서 취약한 제도 및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정부 정책이 아닌 금리와 수요 공급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금리는 공통 분모인 반면 수요와 공급은 각 도시들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에 먼저 금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미국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금리 동향을 선제적으로 선행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 힌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금리를 미국에서 내리거나 올린다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에 따르면 파월 의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전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면 경제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이 파월 의장에 따르면 초저금리가 최소한 2023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금리예요.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까지 아예 제로금리인데 제로금리도 충격적인데 아예 구체적인 기간까지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그것은 3년 뒤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진 않죠. 파월은 원래도 비둘기파적인 인물인데 코로나라는 역사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본인의 성향을 여실히 시장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월 또한 그로 인한 대가가 자산 버블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초점에 맞춰 정책을 펼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금리를 낮추는 것에 모자라 역사상 초유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고 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이 있기 마련이죠. 정부가 쏟은 돈이 원하는 곳에만 쓰일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요. 낮아진 기준금리로 인해서 통화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송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우리 안에 먹성 좋은 돼지 한 마리가 사료를 모두 다 먹어치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높아진 유동성이 이게 이론에 따르면 실물 경제를 통과하여 이는 물가지수, 국민소득과 같은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 이후에 부동산이든 그것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실물 경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곧장 자산 가격만 불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번 부동산 상승이 좋게 얘기를 하자면 뉴노멀의 한 단면이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의 물가지수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시계열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여 그에 동행하여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은 완전히 판이에요. 역사적인 상승 케이스와는 다르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폭등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향후 업로드할 2부에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방 부동산의 저가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1부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냥 제 속에 있는 부동산 가격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친한 지인이 부동산 가격이 저한테 더 오를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버블 수준이 아니기에 더 상승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다소 극단적인 가격을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 비트코인 열풍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버블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블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은 오히려 버블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인데 이게 15억 혹은 20억이 된다 한들 또 그 가격에서 상승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충분히 상승을 하였기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욕망은 너무나 거대하고 심지어 전투적이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마치 자본주의의 종말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가격이 이번 파동의 끝자락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저도 물론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모든 주요한 사이클의 변곡점이 되는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떨어져 있는 가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부 내용 또한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